한국과 러시아는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극 항로는 서해나 남해가 아니라 동해가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해로 바로 나갈 수가 없죠. 한국은 상당히 먹을 게 많은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물건을 유럽까지 가장 많이 날라서 팔 수 있는 나라 한국이고, 그 항로상에 필요한 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 역세권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분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도 계속 돈독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우주개발 사업, 이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국은 오랫동안의 정책 기조가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여러 기술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전수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기를 희망했지만 그게 전수가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로 누리호를 기반으로 한 여러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에 있어서 러시아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서 기술 전수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여러 맥락으로 봤었을 때 미리 신산업을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우호적인 의사결정 권한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 품목의 주력 수출 대상지, 이런 것들이 모두 러시아였었는데 러우 전쟁 이후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틀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일정 부분 틀어져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실제 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러시아 입장에선 섭섭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게 부담 주는 행보와 발언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가 전쟁 중에 있는데 상대 국가에게 우호적인 행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국과는 잘 지내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할게요, 한국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인도주의적인 접근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분단 국가다 보니까 그런 캐파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흔하디 흔한 탄약마저도 부족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풍산을 비롯한 일부 군수 관련한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즉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보내면 이건 말 그대로 간접적인 참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고민을 잠깐 했었냐면 우리 탄약의 일부는 미국으로 수출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그걸 수출을 하고 미국이 그 탄약을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미국과 그동안 수출입해왔던 그런 형태로 미국에게 탄약을 보냈는데 결국 그게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검토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미국 내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런 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야, 한국 정부 그 탄약이 결국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로 갈 게 뻔한데 니네가 그러기냐?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판적인 또는 적대적인 행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보, 예상됐던 행보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행보가 최근 러시아가 했던 행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드디어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가 돼주기로 했는데 북한이 뭔가 침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북한을 도와주기로 이번에 조약에 사인한 걸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조약이 이번 러우 전쟁 있기 전엔 체결도 안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최우방 국가로 우리나라가 전쟁을 당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미국도 어디에선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조약이 그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북한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을 마치 한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만들 생각이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우려할 부분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침공을 당했을 때 북한이 뭔가 안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러시아가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럼 그 즉각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죠? 하루 만에 온다는 건가요? 6개월 만에 온다는 건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합니다. 포괄적인 도움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와주는 게 포괄적인 거죠? 러시아 군이 와서 참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기만 보내준다는 겁니까? 무기 중에서도 탄약만 보내준다는 겁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미국의 태도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핵 관련한 여러 물건들을 러시아에 반납하면서 미국에게 안보와 방위와 관련된 확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조약으로 체결하진 못했지만 미국이 각서를 써서 줬어요. 미국은 조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 러시아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대신 상트페테르부르크 각서라고 해서 내가 각서를 써줄게 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래도 받아놓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바보는 아니에요. 뭐 받아놨고 약속도 지킬 거다라고 확답도 여러 차례 받은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보인 행보는 미군이 직접 참전한 것도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전략 무기를 준 것도 아닙니다. 계속 타이밍을 실기해서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미 유실을 했는데 뒤늦게 무기 지원해주고 그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상대방 본토를 또 공략할 수 있는 위협을 줘야 전방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후방에 부대를 배치하게 되는데 절대 러시아 본토는 건드리지 마라 라든가 이렇게 여러 제약을 둬버리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게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입니다. 얼마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과 관계 설정을 더 돈독히 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제든지 기존의 약속을 깨지는 않으면서 나름대로 한국과의 관계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둬왔던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도 억에 가까운 인구로서 정말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를 비롯한 그 나름대로 러시아도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상류층의 소비 여력도 튼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의 국민 전반을 비롯한 그리고 일부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상품까지도 한국 상품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판매됐던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 1등이 현기차입니다. 독일의 수많은 명차들, 일본의 수많은 명차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중국의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외제차 그러면 현대차가 1등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기업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허 벌판을 비롯해서 혹한기가 긴 그런 영토에서 사는 국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상부 상조 정신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 국민들을 어느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지원해줬다, 도와줬다, 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을 러시아의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잘 알아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기부 활동과 자선 활동을 수행해 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좋은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만큼 수출 실적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운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러시아다 보니까 보일러는 뭐 러시아에선 생필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보일러 회사인 경동나비엔, 은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수출을 기록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리온 기업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는 팔도 도시락이 일반 명사예요. 우리가 구강청정제 주세요 하지 않고 가그린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가그린은 구강청정제의 대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컵라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팔도 도시락 있나요? 라고 하면 그게 컵라면류를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식품부터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걸 전부 놓고 나온 겁니다. 그냥 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100불인가요? 러시아에 있었던 자동차 공장을 러시아 현지 자동차 하청업체에게 매각하고 왔죠. 그 엄청나게 큰 공장을 단 100불인가 10불인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매각하고 왔는데 거기에 물론 옵션이 하나 붙어 있긴 합니다. 2025년 연말까지 되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넘어가면 그 권한도 잃어버려서 전쟁이 올해 끝나야 될 여러 이유들 중에 그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거둔 성과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미래 신산업 부분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에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슈퍼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너무 급부상하거나 중국이 러시아를 너무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져버리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러시아도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흐지부지한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리면 미국을 독자적으로 러시아 혼자 감내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너무 커지지도 않고 너무 작아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런닝메이트 역할을 해주길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간절히 희망하는데, 그런데 경제의 태반이 그리고 여러 산업재와 소비재의 태반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진화 발전해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점점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 목소리에 무조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산업 부분에서 중국 말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는 친구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비즈니스 했을 땐 겁이 나지 않아요. 우린 패권을 노리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맥락 사원에서 한국 기업들과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러시아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과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미국을 능가하는 우주 최강국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를 비롯해서 유리 가가린, 그 다음에 레이카, 이런 수많은 동물을 최초로 우주에 올렸다든가 유인 우주선을 올렸다든가 뭐 이런 성과들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쏟아낼 정도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최강국이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떠냐? 우주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또 우주 발사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지상에 있는 우주센터, 여기에 있는 여러 기자재를 완비하고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한 반도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우주 기자재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들, 이런 것들을 누가 같이 협력해서 설계하고 만들고 납품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제일 좋은 협력자는 역시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이런 미래 첨단 분야도 같이 맞물려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육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순진하게 러시아가 진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옆으로 보고 슬쩍 보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지, 주겠다고 약속해서 준 나라들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맞물린 부분이 많아서 러시아는 우리랑 앞으로도 할 게 많다 보니까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반드시 전쟁 끝난 뒤에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북극해는 물류 부분에 있어서 분명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밑으로 갔을 때보다 북극해를 경유해서 갔었을 때 물류 비용이 한 3분의 1 이상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해 해로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류망상 이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해를 그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북극해 경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 지역이 러시아 영해로 간주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러시아의 지속적인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극해 근처는 계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추위야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 쇄빙 기능 또는 내빙 기능이 있는 배들이 또 충분히 필요하고, 러시아에서 쇄빙선이 또 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라는 걸 러시아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해 항로가 개설됐었을 때 아시아에서 만든 물건을 유럽까지 가장 많이 날라서 팔 수 있는 나라 한국이고, 그 항로상에 필요한 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점에서 북극 항로 사업도 러시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 살았을 때 내 집값이 왕창 뛰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커지고 번성하는 그런 지역을 흔히 말해서 역세권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든가 버스 정류장이 들어선다든가 환승역이 됐었을 때 그런 역세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역세권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천, 부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뭄바이, 카이로 등등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바로 뭐다?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이 경로상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해양 역세권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설돼서 이용하게 되면 역세권이 상당히 바뀌어버리겠죠. 이제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50%일지 30%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경로로 유럽까지 넘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번화한 도시들이 저기 북극해로 근처에 있는 모 도시들, 야말반도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북극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먹을 게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동해로 바로 나갈 수가 없죠.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 러우 전쟁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저희도 확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서해나 남해가 아니라 동해가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 동해 지역에서 바로 많은 면을 맞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는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역을 번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이후에 WTC라고 하겠습니다. WTC 측에서는 한 가지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구 국가의 부의 상징물이 되다 보니 우리를 이렇게 폭파시킨 거 아니냐.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바는 무역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걸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이벤트가 바로 이 동해 가장 위쪽에 있는 낮은 선봉지구 근처였습니다. 즉, 교역이 없어서 국제적인 긴장감이 가장 극단적으로 높아진 지역이 어딜까를 살펴봤더니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지역은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교역을 잘하는 국가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교역을 하면 세계 평화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 극동 지역의 북극해 항로의 기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지역에 정말 100층 규모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설립하고 거길 바탕으로 이 극동 지역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기관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무역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라는 걸 바탕으로 노벨 평화상도 받아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그냥 내부의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지정학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앵커 건물
빌딩, 오피스 빌딩 이런 걸 통해서 이쪽 지역에 관심을 뒀던 적이 있을 만큼 그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모르지 않거든요. 이쪽 지역에선 충분히 다양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은 있다라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게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요. 미국이 지금 풀어야 될 기타 내부적인 숙제들,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 설정 등등이 많다 보니까 아직 관심의 대상에서 극동 지역의 정세는 좀 뒷순위에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